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어느새 누적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져서 다행이긴 한데요. 또 언제 어디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의 연속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오늘도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서울에서 그 역학조사를 벌이기 위해서 역학조사관 10명이 하루에 많게는 70곳이 넘는 시설을 돌면서 그 확진자 동선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뭐 거의 과부하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동시다발로 터지는 지금 집단 감염이잖아요. 네. 제대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 역학조사만으로 이 바이러스를 차단이나 통제하기 어렵다고 한 게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환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하루에 뭐 적게는 200명, 많게는 400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 추가적으로 혼자만 걸려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0군데만 하면 그중에 뭐 10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추적을 하려다 보니까 한 번에 뭐 10,000명 이렇게 확진돼 아무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GPS 시스템이나 CCTV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더라도 이 방역망 자체를 이 옥죄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고요.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점은 이 엊그저께도 나왔습니다. 무증상 그 환자 네. 사실 환자라는 표현이 참 그렇긴 하지만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본인은 모르는데 감염이 된 상태. 모르는 상태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40%에 육박하는 걸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40%요? 초기에는 이게 이제 높네요. 네,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서 초기에 나왔을 때는 뭐 2%, 3%, 5% 얘기를 하다가 이제 최근 가까이는 이제 거의 이제 절반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이 역학조사가 아무리 잘해도 본인이 증상이 없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확진자가 주위에 있어서 그 옆에 밀접 접촉자였다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계속 그냥 활동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빈틈이 커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리고 전체적인 부활량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이 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역학조사가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를 초기에는 좀 따라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이제 무증상 환자가 절반이 육박하는 상황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도 그렇죠. 이제 20%를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환자 추적이 사실상 100%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그 아침 숫자 보니까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우리 이제 20% 정도 됐는데 네. 오늘 아침 거 보니까 25%까지 됐고요. 최근 일주일치는 거의 30%까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역학조사에서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상황이 많고요. 이제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2.5단계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바이러스가 교환될 수 있는 장소, 이른바 이제 카페나 식당 이런 데들 사람들이 좀 덜 가시고 또 지하철 같은 데도 덜 타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숫자가 이 우리 광복절 이후에 늘어난 숫자가 거의 5,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광복절 전에는 15,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이제 20%.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어디서 돌아다녀도 우리가 이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실제로 뭐 서울 시내 뭐 다른 방송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피부에 이제 가까이 다 왔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구나 또 확진이 되고 그분이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로 되고 또 그 주위에는 무증상 환자가 또 많이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 스스로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확산세가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네. 지금 그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로 내려앉았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을 또 놓을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걸 알 수 있죠. 예. 저희가 앞서 이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를 기존에는 저희가 깜깜이
확진자다, 깜깜이 네네. 감염이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앞으로 이 깜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이슈엔 직설에서도 앞으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교수님? 네, 이 우리 메르스 때 브리핑하고 지금 달라진 브리핑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그 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옆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손으로 네. 예, 수화를 신호를 해서 하죠. 수화를 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시각 장애인 쪽에서 그리고 청각 장애인 쪽에서 아마 이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깜깜이라는 표현이 시각 장애인한테는 좀 안 좋은 불편한 불편하게 거죠. 받아들이실 수 예. 있는 단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각 장애인한테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특정 용어를 쓰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가 그분들한테는 큰 좀 마음의 그렇죠.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깜깜이라는 표현 대신에는 이제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환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어차피 지금 이 사회 전체가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좋은 어떤 지적을 하셨고 그걸 잘 그러네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서 그 위중 환자, 중증 환자가 이제 124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지금 하루 새 20명이 증가가 네. 된 셈인데 사실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치사율은 낮추고 이 전파력은 좀 세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중 중증 환자가 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병실 가동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위중 중증 환자가 104명인데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0명이 늘어서 더 증가됐어요. 124명으로 늘었는데 우선 이제 위중 중증 환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위중 환자와 중증 환자를 합해 놓은 건데요. 네. 위중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혼자 숨 쉬기가 어려워서 에크모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피를 밖으로 빼서 피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다시 안으로 하는 굉장히 사망에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 중증이라는 네. 거는 호흡은 스스로 하는데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예. 몸에 이제 산소가 적정 산소가 혈액 속에 한 95%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제대로 그 몸이 이른바 기전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산소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를 잘 발휘 못하고 저산수증 되면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런 지금 이제 숫자 104명까지 나왔지만 오늘까지 보면 124명인데 이 숫자라는 건 결국에는 병상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렇죠. 분들이고요. 어제자 기준으로만 봐도 수도권에 지금 이렇게 중증 환자의 비율이 9개 병상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지금 20명이 늘어났으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 9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네. 전국의 다른 지금 이제 네트워크로 연계된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해서 그곳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환자가 이 중증이나 위중일 경우에 이송하는 단계에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 중증 환자의 어떤 병상을 다른 곳을 좀 비워서 소개를 해서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인데 문제는 최근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진이 이제 뭐 휴진, 집단 예. 휴진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의료진도 부족하고 또 병상도 기존에 이제 다른 질병에 대한 그 수요가 여전히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운 게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오늘 200명대 어제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이 숫자와 달리 위중 환자나 사망 환자는 후행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확진자가 100명이면 오늘 바로 위중 환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통상 그게 일주일 아니죠. 정도 악화되기 때문에 네. 오늘 200명 중에는 한 5% 정도는 일주일 뒤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 저점을 꺾더라도 확진자 꺾더라도 이건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방역 당국에서도 사실상 이번 주가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된 조치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판단의 문제인데요. 네. 우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굳이 아직은 그럴 필요 없다는 그 자료를 보면 초기에 우리가 이제 광복절 이후에 이 늘어났던 수도권에서 늘어났던 숫자가 여전히 오늘도 보면 한 200명 정도, 200명 넘는 숫자에 보면 네. 한 80%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한 2.5단계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추가로 늘어날 이 그래프가 확산 추세에 있다면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도 2.5단계를 올려서 바이러스가 막 꽁꽁 얼어붙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서울에서 보시는 걸 알겠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다만 이 숫자를 완전히 좀 더 줄여야겠다고 하면 당연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해서 이 2.5단계를 두어서 선제적으로 좀 어차피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전체적으로 줄여줘야 되지 안 그러면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3상 임상 시험 전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WHO는 이제 우려를 표명했단 말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좀 애매한 게 예. 우리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러시아 우리 이제 그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그 5호죠. 그거 이름을 따가지고 1상, 2상 끝내고 3상도 안 하고 뭐 수출한다고 했을 때 네. 미국 유럽 쪽에서 이게 뭔 소리냐. 3상도 안 해보고 이런 안전성도 따지지 않고 막 비난을 했었거든요. 네, 네네. 그랬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선거 문제, 그다음에 경제를 빨리 끌어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비판했던 나라에서 FDA 국장이라는 분이 그럴 수도 있다. 3상을 안 하고 해볼 수도 있다고 한 거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보다도 경제나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좀 효과성을 좀 더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아. 3상은 미리 해보면서 하자. 예. 근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당연히 이 국민의 안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3상까지 끝내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3상까지 끝내고 하는 게 당연하게 맞는 게 이 확진자가 이 걸려서 자신이 안 좋게 되거나 돌아가시는 상황은 본인이 부주의해서 그런 거지만 백신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은데 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맞아 준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맞아 준 건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서 혹시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백신에 대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안티 백신 운동이 굉장히 퍼질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오히려 백신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BS, CNBC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게 WHO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 어떤 그 정책적 타협점을 찾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급한 마음에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나라 밖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8만 명 넘게 나오면서 지금 가장 많은 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요. 예. 8만 명. 인도가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26%에서 인도 인구 26%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또 형성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집단 면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스웨덴에서 한번 집단 면역을 시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집단 면역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스웨덴에 대한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게 스웨덴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집단 예. 면역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정책상 뭐 맞벌이 부부의 많은 거, 젊은 사람들의 많은 거, 그리고 차라리 어차피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네네. 때문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스웨덴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요. 네. 인도는 좀 다른 게 인도는 정말 그 보건의료 시스템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집단 면역이 피동태로 수동태로 이렇게 당한 상황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3억 이상 되는데 네. 그 인구에 대해서 검사를 할 상황도 엄두도 안 안 나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빈민층이 많으면서도 그렇죠.
밀집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26%가 100명 중에 26명이 된 거고 특히 인도 저 자료에는 없습니다. 인도 붐바이 같은 아주 그 못 사는 밀집 지역에서는 57%가 이미 항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설로 얘기하면 그 빈곤 상황이 집단 면역을 일으켰고 그게 이제 추가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 인구의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재생산 지수가 3이기 때문에 한 60%에서 70%가 항체가 형성이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와도 거의 다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의 붐바이 수준에서는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그러면 저 못 사는 게 잘 된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게 저렇게 집단 면역이나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과정에서.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예. 피해가 너무 크다.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 가는데 오늘도 비가 오지만 그냥 우산 쓰고 가면서 천천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저기는 어쩔 수 없이 비 다 맞으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상황인 거죠. 그중에 이제 생존하실 분은 생존하시고 악화되신 분은 악화됐어요. 그래서 인도의 같은 상황이 돼서 집단 면역이 성공했으니 그걸로 우리가 선택을 하자라는 거는 그건 우리 현실에 전체적인 전혀 맞지 상황이 않는. 다르기 때문에 네. 다만 저는 빈곤 속에서도 저런 현상이 있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그런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없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스페인 독감 그 당시 5천만 명 사망자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는데 기적처럼 한 2년 만에 종식이 됐단 말이죠. 그럼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런 기적을 바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어떨까요? 저 희망 섞인 마음이야. 예. 그 WHO 테오드로스 사무총장도 뭐 2년 정도면은 좀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는데 뭐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게 참고로 이제 스페인 독감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건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예. 77억의 4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도 붐바이 수준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여서 지금 그 선택과 맞다 틀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보면 740만 명이 걸려서 네. 옛날 문헌에 보면 14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만큼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예. 끝난 것이거든요. 역설적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상황 중에 하나가 빠르게 번지지만 우리 스스로 거리 두기를 해서 천천히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이라는 것과 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네. 덜 사망하면서도 백신과 치료를 통해서 2년 내에 빨리 끝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희망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스페인 독감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제 희망은 갖고 백신 치료제에 기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셀프 백신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박기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